여러분, 제가 작년 설날에 겪었던 일에 대해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생각해도 속이 시원하면서도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제 이름은 박서윤입니다. 김씨 집안에 시집 온 지 3년 됐어요. 지난 3년 동안 저는 진심을 다해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왜냐고요? 제가 처음 시집 올 때 저희 집안 사정을 일부러 숨겼기 때문이에요. 부모님께서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고 집안 형편은 평범하다고만 말했죠. 저는 결혼은 돈이 아니라 사람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그들이 저희 집의 진짜 사정을 알았다면 저를 보고 결혼한 건지 돈을 보고 결혼한 건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숨기고 결혼 생활이 안정되면 그때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평범한 며느리라는 이유로 김씨 집안에서 그렇게 많은 서름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작년 설날 전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차례상 준비로 분주하셨죠. 입으로는 계속 설날은 큰 명절이니 우리 김씨 집안 친척들한테 우리 집 위세를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어디 가서 웃음거리가 되면 안 된다라고 되뇌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얼른 다가가 말했죠. 어머니, 너무 힘드시겠어요.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 시어머니는 저를 곁눈질로 흘겨보시더니 입을 삐죽이며 말씀하셨어요.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저번에 나물 하나 무칠했더니 다 태워 먹었잖니. 사고나 치지 않으면 다행이다. 마음이 상했지만 대꾸할 수는 없었어요. 명절인데 괜히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설날 당일이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어요. 거실은 금세 시끌벅적해졌죠. 시어머니는 친척들을 맞이하느라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셨어요. 하지만 저를 보자마자 그 웃음기는 싹 가셨죠. 저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박서윤, 거기서 멀뚱히 서서 뭐하니? 얼른 주방에 가서 만둣국이나 끓여. 곧 친척들 식사하셔야겠다. 저는 네, 어머님 하고 대답하고는 서둘러 주방으로 갔어요. 주방에는 시어머니가 전날 몇몇 친척들과 함께 빚어놓은 만두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죠. 저는 통통한 만두들을 보며 속으로 제발 터지지 않게 잘 끓여야 할 텐데 하고 생각했어요. 저는 먼저 냄비에 물을 붓고 물이 끓기를 기다렸어요.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자 조심스럽게 만두를 하나씩 넣었죠. 냄비 안에서 만두가 서서히 떠오르는 것을 보며 저는 옆에 서서 국자로 가끔씩 저어주었어요. 만두가 냄비 바닥에 눌어붙을까봐 걱정됐거든요. 바로 그때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윤아, 만둣국 다 안 됐니? 친척들 다 기다리신다. 저는 마음이 급해져 국자를 든 손에 힘이 풀렸고 그만 국자가 냄비 바닥에 부딪혔어요. 뜨거운 물이 튀었고 저는 허둥지둥 행주로 닦기 시작했어요. 그 짧은 순간 만두 몇 개의 피가 터져 속이 밖으로 나온 것을 발견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이제 큰일 났다. 시어머니가 아시면 또 난리가 날 텐데. 저는 서둘러 터진 만두들을 건져내며 하나라도 숨겨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재촉하러 주방에 들어오신 시어머니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죠. 시어머니는 주방에 들어오자마자 냄비 안을 뚫어져라 쳐다보셨어요. 터진 만두들을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폭발하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냄비 안의 만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온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치셨어요. 박서윤, 너는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냐? 만둣국 하나를 끓여도 이 모양으로 터뜨려? 설날 아침 차례상에 올릴 만두가 터지면 얼마나 재수가 없는데 너 일부러 그런 거지? 우리 김씨 집안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는 거지? 저는 황급히 해명했어요. 어머니,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어머니가 재촉하셔서 마음이 급해 실수한 거예요. 제가 금방 다시 끓일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옆에 있던 쟁반에서 아직 끓이지 않은 생만두를 한 움큼 집어 제 얼굴에 그대로 던져버렸어요. 차가운 생만두가 제 얼굴과 목에 부딪혔고 몇 개는 옷깃 안으로 떨어져 차가운 기운에 몸서리를 쳤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소란을 들은 친척들이 모두 주방으로 몰려와 저를 보며 수군거렸죠.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려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어요. 그때 남편 김민준이 다가왔어요. 그는 이 광경을 보고도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제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 끌며 문 밖으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입으로는 욕설을 퍼부었죠. 박서윤, 이 망신스러운 여자야. 만둣국 하나 제대로 못 끓여서 우리 엄마 화나게 만들어? 당장 꺼져. 나가서 길바닥에서 자. 남편의 힘은 너무나도 강했고 저는 머리카락이 뽑힐 듯한 고통에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 분노와 함께 서늘한 배신감이 온몸을 덮쳤어요.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저 남자에겐 터진 만두 몇 개보다도 못했던 걸까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의 손을 힘껏 뿌리쳤어요. 헝클어진 옷깃을 바로잡고 심호흡을 한 번 했죠.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엄마의 번호를 찾아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눌렀어요.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고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가 휴대폰에서 흘러나왔어요. 서윤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시댁에서는 잘 지내니? 힘든 일은 없고? 저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구경꾼처럼 서 있는 친척들을 바라보며 휴대폰에 대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엄마, 요청하셨던 주식양도 계약서에 서명 다 했어요. 설 지나고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면 사람을 보내셔도 되고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온 집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방금 전까지 시끄럽던 소음은 사라지고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죠. 시어머니와 김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제 휴대폰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마치 자신들이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요. 주변 친척들도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주식 양도 계약서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서윤이네가 그냥 작은 공장 하는 거 아니었어? 라며 소곤거리기 시작했어요. 김민준이 정신을 차리고 제 휴대폰을 낚아채더니 스피커폰에 대고 소리쳤어요. 당신 누군데 여기서 사기치는 거야. 내 아내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전화기 너머의 엄마는 김민준의 목소리를 듣자 목소리가 순식간에 차갑고 엄하게 변했어요. 누구시죠? 왜 제 딸 휴대폰을 들고 있습니까? 서윤이 바꿔주세요. 김민주는 엄마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기가 죽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시어머니도 그제야 다가와 김민준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아들아, 일단 진정해. 혹시 저 말이 진짜면 어떡하니? 김민주는 시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며 눈빛에는 의심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저는 김민준의 손에서 휴대폰을 되찾아와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 괜찮아요. 그냥 주식 양도 계약서 건 때문에요. 걱정 마세요. 이따가 다시 자세히 전화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눈앞의 시댁 식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전의 서러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통쾌함이 느껴졌죠. 과연 그들이 저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해졌어요. 전화를 끊는 순간 거실은 벽시계의 째깍째깍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상에 둘러앉아 과일을 깎아 먹으며 담소를 나누던 친척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못이라도 밝힌 듯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어떤 사람은 목을 길게 빼고 어떤 사람은 옆 사람을 슬쩍 찌르며 마치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먼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제 휴대폰을 뚫어져라 쳐다보셨습니다. 한참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죠. 약 30초쯤 지났을까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종종걸음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의심과 믿고 싶지 않다는 기색이 역력했죠. 박서윤, 너 방금 누구랑 통화한 거니? 주식 양도 계약서라니 어디서 이상한 수작이야. 친척들 앞에서 체면 세우려고 친구랑 짜고 연기하는 거지? 내가 말하는데 그런 수법 우리 김씨 집안에는 안 통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이 집에서 소처럼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하고
밤에는 모두 잠든 후에야 주방을 정리했죠. 명절마다 시어머니께는 명품 가방이며 새 옷을 사드렸지만 칭찬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와서 제 정체가 조금 드러나자 사과가 아니라 연기를 의심하는군요. 저는 서두르지 않고 평소에 들고 다니던 낡은 에코백에서 파란색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 가방은 결혼 전에 산 것으로 몇 년을 써서 모서리가 다 달아해져 있었죠. 예전에 시어머니는 이 가방이 초라해서 김씨 집안 망신시킨다고 타박하셨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어 그 안에서 깔끔하게 접힌 서류 사본 몇 장을 꺼내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평온했죠. 어머니, 못 믿으시겠으면 직접 보세요. 여기 이 한 장은 제 명의로 된 회사 세 곳의 주식 보유증명서 사본이고요. 다른 두 장은 지난달 저희 어머니 회사와 해외 기업이 체결한 합작 투자 의향서예요. 서명은 모두 제가 직접 했고요. 글자를 읽으실 줄 아신다면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손을 뻗어 사본을 받아들었습니다. 너무 힘을 준 탓에 손가락이 하얗게 보일 정도였죠. 그녀는 돋보기 안경 너머로 눈을 가늘게 뜨고 종이에 얼굴을 바싹 갖다 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에 유성그룹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거 텔레비전에서 맨날 광고하는 그 회사 아니니? 우리 서울 강남에 초고층 빌딩도 몇 개나 짓고 백화점 체인도 운영하는 그 유성그룹 말이야. 이게 어떻게 네 회사야? 너희 부모님은 작은 부품 공장 하셔서 1년에 얼마 못 버신다고 했잖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옆에 있던 안경 쓴 친척, 즉 김민준의 둘째 이모부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금융권에서 일하셔서 평소 아는 것이 많으신 분이었죠. 그는 주머니에서 돋보기 안경을 꺼내 쓰고 시어머니 손에 있던 사본을 받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아이고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님, 의심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이 사본은 가짜가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 법인인감의 등록번호도 일치하고 이 서명 필체도 제가 예전에 기업인 회의에서 배웠던 유 회장님 따님의 서명과 똑같습니다. 서윤이가 어디 평범한 집안 아가씨입니까? 유성그룹의 오너였군요. 세상에, 이모부의 말이 터져 나오자 거실은 순식간에 끓는 소처럼 시끄러워졌습니다. 친척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아까보다 10배는 더 컸죠. 김민준의 셋째 고모는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어쩐지 내가 서윤이 볼 때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야무지다 했어. 알고 보니 대기업 사장이었네. 내가 전에는 민준이랑 잘 지내라고 너무 서름받지 말라고 조언했는데 다 부질없는 걱정이었구먼. 김민준의 외삼촌도 거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사람 볼 줄 모르시네요.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두고 맨날 트집만 잡으시고 아까는 만두를 얼굴에 던지기까지 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벌써 뒤집어졌을 겁니다. 몇몇 젊은 친척들은 휴대폰을 꺼내 사본을 찍으며 속삭였습니다. 와, 서윤 언니 진짜 대단하다. 앞으로 잘 지내야겠어. 김민주는 옆에 서서 얼굴이 팔레트처럼 붉어졌다 하얘졌다 했습니다. 아까 제 머리채를 잡을 때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손가락으로 옷자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잠시 후 그는 갑자기 다가와 시어머니 손에서 사본을 낚아채 눈을 크게 뜨고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그리고 원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결혼할 때 분명히 너희 부모님은 작은 공장 하시고 집안 형편도 그저 그렇다고 했잖아. 어떻게 이렇게 큰 회사가 있을 수 있어? 넌 나를 3년 동안이나 속인 거야. 저는 그의 서운해하는 표정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실망감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지난 3년간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시어머니에게 혼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저희 집이 부자라는 걸 알자 첫 반응이 제가 자기를 속였다는 것이었죠.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준 씨, 내가 당신과 결혼한 건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평생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지켜주겠다고 말했기 때문이야. 우리 집 사정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건 당신을 속이려던 게 아니었어. 당신이 우리 집 돈을 보고 결혼하는 건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건지 두려웠기 때문이야. 하지만 내가 신분을 숨기고 당신과 살면서 얻은 건 뭐였지? 당신 어머니의 끝없는 잔소리,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항상 어머니 편만 들던 당신이었어. 오늘은 심지어 이렇게 많은 친척들 앞에서 내 머리채를 잡고 길바닥에서 자라고 했지. 당신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봐.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지? 김민주는 제 말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몇 번이나 입을 열었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친척들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부가 김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민준아, 이건 네가 잘못했다. 서윤이가 얼마나 좋은 아이냐. 너한테 진심을 다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까 네가 머리채 잡을 때 내가 다 마음이 아프더라. 시어머니도 그제야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분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아첨하는 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제게 빠르게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미소는 꿀이라도 바른 듯 달콤했죠. 얘야, 서윤아, 내가 아까는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절대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내가 일부러 만두를 던진 게 아니야. 너도 알다시피 설날 만두는 복을 비는 건데 그게 터진 걸 보니 내가 속이 상해서 그만 이성을 잃고 실수를 했구나. 네가 아량이 넓으니 이 늙은 어미를 용서해다오. 저는 황급히 뒤로 물러서며 그녀의 손을 피했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어머니, 아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요. 제가 일부러 만두를 터뜨렸다고 김씨 집안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재수 없는 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이 사본들을 보시니 갑자기 정신이 나가셨던 게 되나요? 이 말을 친척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옆에 있던 셋째 고모도 거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아까 하신 말씀은 정말 너무 심했어요. 서윤이가 3년 동안 이 집에서 밥하고 빨래했는데 칭찬 한마디 없으시더니 이제 와서 신분이 다르다고 태도를 바꾸시는 건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다른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씩 거들었고 시어머니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지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의 말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는지 김민준의 팔을 잡아 끌며 재촉했습니다. 아들아, 뭐하니? 어서 서윤이한테 사과해. 아까 네가 잘못했잖아. 어떻게 서윤이 머리채를 잡을 수 있어. 어서 미안하다고 하고 화 풀라고 해. 우리 가족, 앞으로도 잘 지내야지. 김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너무 숙여 정수리가 다 보일 정도였죠. 목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아까 내가 내 머리채 잡은 거, 그리고 나가라고 소리친 거, 정말 미안해. 나도 그때 엄마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었어. 네가 넓은 마음으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다시는 너랑 싸우지 않을게. 저는 그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 머리채를 잡고 문 밖으로 끌고 갈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 씨,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방금 전의 일이 전부 없었던 일이 될 수 있을까? 만약 사과가 그렇게 만능이라면 경찰은 왜 필요하겠어? 당신이 내 머리를 아프게 잡아당기고 나를 문 밖으로 밀어낼 때는 사과할 생각조차 안 했잖아. 이제 와서 우리 집 사정을 알고 나서야 사과하는 건 너무 늦지 않았을까?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똑똑똑 하는 규칙적인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통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었죠.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보낸 사람들이 도착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김민준을 보며 평온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문 밖에는 아마 저희 엄마가 주식 양도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보낸 사람들일 거예요. 아직도 제가 연기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직접 그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요.
김민주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발에 기름이라도 바른 듯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허둥지둥 문을 열자 문 밖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키가 크고 허리를 꼿꼿이 편 채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한눈에 봐도 중요한 자리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안경을 쓴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공손한 표정을 지으며 목소리를 아주 부드럽게 낮추었습니다. 박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유 회장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어제 말씀하신 주식 양도 계약서 원본을 전달해드리고 그룹 신규 프로젝트 관련 서류 몇 가지의 서명을 받으러 왔습니다. 지금 시간 괜찮으십니까? 박 이사님이라는 두 글자가 나오자 시어머니와 김민주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사본을 촤르르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뜨렸지만 주울 생각도 못하고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안경 쓴 남자의 팔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방금 저 사람을 박 이사님이라고 부르셨는데 저 사람이 정말 유성그룹의 오너 맞습니까?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죠? 안경 쓴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아주 친절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박서윤 이사님은 저희 그룹의 오너이실 뿐만 아니라 유 회장님의 외동따님이십니다. 저희 그룹 지분의 절반이 이사님 명의로 되어 있고 그룹의 중요한 프로젝트 대부분을 이사님께서 직접 총괄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 평소에 이사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몸을 휘청거리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김민준이 재빨리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죠. 입으로는 엄마, 괜찮으세요? 놀라게 하지 마세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김민준에게 기댄 채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공포와 후회가 가득했죠. 그녀는 입을 몇 번 달싹이다 한참 만에야 겨우 말을 내뱉었습니다. 서윤아. 아니, 이사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람 볼 줄 몰랐습니다. 이 늙은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제발 저를 탓하지 말아주세요. 만약 유 회장님께서 제가 이사님께 이렇게 대한 걸 아시면 우리 집은 정말 끝장입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녀의 그 겁에 질린 모습을 보며 조금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스꽝스럽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지난 3년간 그녀는 저를 교양 없다고 욕하고 김민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겨울에는 찬물로 빨래를 시켰고 여름에는 에어컨도 없는 주방에서 밥을 하게 했습니다. 그 모든 서름이 그녀의 가식적인 사과 몇 마디로 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두 남자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서류는 일단 저에게 주세요. 두 분은 잠시 문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쪽 일을 마무리하고 함께 나가겠습니다. 두 남자는 서류 가방을 공손히 건네주고는 얌전히 문 밖에 서서 저희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들고 거실 테이블로 가 그것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죠. 맨 위에는 붉은 법인 인감이 선명하게 찍힌 주식 양도 계약서 원본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고 계약서를 가리키며 김민준과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어머님, 오늘 이 일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방금 저한테 만두를 던지고 머리채를 잡고 나가라고 하신 일 전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도 잊지 않았고요. 이제 제 신분을 아셨으니 용서해달라고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김민주는 제 단호한 태도에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제가 뒤로 물러서자 어쩔 수 없이 손을 거두었습니다.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죠. 서윤아, 우리 부부잖아. 부부 사이에 어떻게 안 싸울 수가 있겠어. 방금 일은 정말 우리가 잘못했어. 엄마는 연세가 많으셔서 가끔 생각 없이 말씀하시고 나도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어. 앞으로는 정말 고칠게.
다시는 너 힘들게 안 할게. 우리를 용서해주면 안 될까? 예전처럼 잘 지내자. 응. 저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너무나도 분명했죠. 어떤 일들은 한번 일어나면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민준 씨, 부부 사이는 물론 싸울 수 있지. 하지만 싸우는 것과 폭력을 쓰는 건 달라.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당신들은 나를 존중했어? 이해해줬어? 내가 당신들 집에서 3년 동안 무급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동안 내 호의를 당연하게 여겼잖아. 이제 와서 문제가 생기니 사과하는 건 너무 늦었어. 우리 부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 이혼해. 시어머니는 제가 이혼하자는 말을 듣자 김민준의 몸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쿵 소리를 내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아프게 들렸죠. 그녀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빌게 제발 민준이랑 이혼만은 하지 말아다오. 너희가 이혼하면 우리 집은 정말 끝장이야. 민준이가 너 없이 어떻게 살겠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렴. 엄마가 앞으로는 너를 친딸처럼 대할게. 다시는 너한테 화내지 않을게. 저는 그녀가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는 제 바지를 놓지 않고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주변 친척들도 다가와 이구동성으로 저를 말렸습니다. 셋째 고모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죠. 서윤아, 그래도 부부의 연이 있는데 민준이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렴. 오늘이 설날, 가족이 모이는 날인데 일을 너무 크게 만들지 않는 게 좋지 않겠니? 소문나도 좋지 않고 이모부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박 이사님. 민준이가 성격이 급해서 그렇지 본성은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어머님이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래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분명히 고칠 겁니다. 그리고 결혼 3년인데 어떻게 이혼을 쉽게 말합니까? 저는 한숨을 쉬며 저를 말리는 친척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죠. 제가 이제 돈과 권력이 있으니 체면을 봐서 일을 너무 극단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기회를 주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저에게 단 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지난 3년간 제가 받은 서름은 여러분은 못 보셨겠지만 제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은 그저 도화선일 뿐이에요. 오늘 일이 없었더라도 우리는 언젠가 이 길을 걷게 됐을 겁니다.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이혼 문제는 제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법대로 처리할 것이고 당신들을 곤란하게 만들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저 자신을 힘들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시어머니가 잡고 있던 바지를 부드럽게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서류와 가방을 집어들고 문 밖에 있는 두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가시죠. 그리고는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김민준이 황급히 따라와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서윤아, 가지마.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 응? 저는 몸을 돌려 그의 손을 피했고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 꿇고 울며 서윤아, 내가 잘못했다고 외치고 있었죠. 친척들은 시어머니를 말리거나 떠나는 제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제가 김씨 집안의 대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음이 순식간에 가벼워졌습니다. 3년 동안 제 마음을 짓누르던 억울함과 압박감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 같았죠.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의 둥근 달을 보았습니다. 유난히 밝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마침내 저를 3년간 고통스럽게 했던 그 집에서 벗어나 제가 원하는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김씨 집안 대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외투를 여몄지만 마음은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문 밖에 있던 정장 차림의 두 남자는 한 명은 저희 어머니 회사의 비서실장인 이 실장님, 다른 한 명은 그룹 법무팀의 최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모두 어머니 곁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분들이라 믿음직스러웠죠. 이 실장님이 제가 나온 것을 보고 한 걸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님, 밖이 춥습니다. 급하지 않으시다면 차에 가서 기다리시죠. 난방을 켜두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을 따라 길가의 검은색 세단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혹시 갈 곳이 없을까봐 일부러 기사를 보내주신 차였죠. 차에 거의 다다랐을 때 등 뒤에서 김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서윤아, 기다려. 정말 나랑 다시는 안 볼 거야?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안 될까? 저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구겨져 있었죠. 방금 전 제 머리채를 잡던 그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할 말은 다 했어요. 나머지는 제 변호사와 이야기하세요. 돌아가요. 더 이상 따라오지 마세요. 그때 최 변호사님이 앞으로 나서서 저와 김민준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아주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죠. 김민준 씨, 멈춰주십시오. 이사님께서는 지금 개인적인 용무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이혼 및 후속 절차에 관해서는 내일 오전에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 통화가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김민준이 더 다가오려 하자 이 실장님도 나서서 그를 막았습니다. 그는 제가 차에 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입으로는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라고 중얼거렸죠. 저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고 기사에게 빨리 출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할 때 백미러를 통해 그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죠. 그가 제 머리채를 잡고 문 밖으로 끌고 갈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테니까요.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이 실장님이 따뜻한 버블티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사님, 좋아하시는 펄밀크티입니다. 비서에게 미리 준비해두라고 했습니다. 아직 따뜻하니 어서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저는 버블티를 받아들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모금 마시니 달콤하고 따뜻한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마음속의 한기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최 변호사님은 서류철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사님, 김민준 씨와의 이혼건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재산 분할 문제입니다. 결혼 3년 동안 이사님의 개인 재산을 김민준 씨 명의로 이전하시거나 김 씨 집안의 사업에 자금 지원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둘째는 증거 확보입니다. 오늘 김민준 씨와 그 어머니의 폭행 행위 그리고 친척들의 증언을 수집해야 합니다. 추후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재산 관련해서는 제가 그들에게 큰 돈을 준 적은 없어요. 명절 때 시어머니께 장신구나 옷을 사드린 정도인데 그건 얼마 안 돼요. 다만 작년에 민준 씨가 회사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몰래 5천만 원을 주었어요. 차용증은 받지 않았고요. 그건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증거는 오늘 거실에 친척들이 많았으니 시어머니가 만두를 던지고 민준 씨가 제 머리채를 잡는 걸 다들 봤을 거예요. 증인이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방금 이 실장님과 변호사님도 계셨으니 증인이 될 수 있고요. 최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5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사님의 개인 재산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친척분들께는 내일 저희 직원이 연락해서 서면 진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병원에 가셔서 진단서를 받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다친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단서를 남겨두면 나중에 김민준 씨 측이 폭행 사실을 부인할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실장님도 거들었습니다. 이사님, 걱정 마십시오. 오늘 일은 저희가 전부 기록해 두었습니다. 절대 억울한 일 당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회장님께서도 전화하셔서 상황을 물으시며 만약 김민준 씨 측이 반발하면
그룹 법무팀이 총력을 다해 처리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희 엄마는 항상 그랬습니다. 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셨죠? 처음에 제가 김민준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도 엄마는 별로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김민준이 겉보기엔 성실해 보이지만 마마보이 기질이 있어서 제가 고생할 거라고 하셨죠. 그때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기어코 결혼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엄마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정말 후회됩니다. 차는 약 30분 정도 달려 저희 집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집은 서울 교외의 고급 주택가인 평창동에 있었고 정원과 수영장까지 갖춘 아주 좋은 환경이었죠. 예전에 김민준에게 우리 집은 평범한 아파트 단지라고 말했더니 그는 자기 집이 얼마나 큰지 자랑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정말 우습네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엄마가 현관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엄마는 붉은색 코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은 채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계셨죠. 저는 달려가 엄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말 안 듣고 김민준이랑 결혼해서 걱정 끼쳐드려서 미안해. 엄마는 제 등을 토닥이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보 같은 아이, 울지 마. 돌아왔으면 됐다. 엄마는 너 원망 안 해. 젊을 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이제라도 알았으면 된 거야. 앞으로는 그들과 엮이지 말자.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집 안으로 들어가니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께서 이미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저녁상을 차려놓으셨습니다. 엄마는 저를 식탁에 앉히고 갈비찜 한 조각을 제 밥 위에 올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먹어라. 오늘 고생 많았을 텐데 밥도 제대로 못 먹었겠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젓가락을 들어 집밥을 먹었습니다. 마음속의 서러움도 조금씩 녹아내렸죠. 식사 중에 최 변호사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사님, 방금 김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님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일로 어머니께서 충격을 받아 몸져 누우셨다고 이사님께서 한번 와서 봐주셨으면 한다고 합니다. 엄마는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요. 자기 어머니가 몸져 누웠다고? 그가 서윤이 머리채를 잡을 때는 서윤이가 다칠 생각은 안 했나? 최 변호사님, 그 사람에게 할 이야기 없다고 전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법무팀과 이야기하라고요. 서윤이가 그 집에 다시 갈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최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답변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김민준 씨 회사 상황을 좀 알아봤는데 작년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했고 외채도 상당했습니다. 이전에 이사님께서 주신 5천만 원도 아마 그 빚을 갚는 데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마는 냉소하며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건 처음부터 알아봤지. 서윤이가 그 사람 회사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멀쩡한 회사가 갑자기 왜 자금이 부족하겠어. 알고 보니 이미 망해가고 있었던 거네. 그런 사람과는 이혼하는 게 맞아. 서윤아, 앞으로는 절대 그 사람과 엮이지 마라. 저는 밥을 몇 숟갈 뜨고 말했습니다. 엄마, 알겠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 사람과 엮이지 않을게요. 이번 이혼은 너무 오래 끌고 싶지 않아요.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싶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는 다 내 뜻에 따를게. 최 변호사님 내일부터 바로 이혼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최대한 빨리 처리해서 그들이 너무 오래 끌지 못하게 해주세요. 우리 서윤이 마음만 상하니까요. 최 변호사님은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내일 아침 바로 김민준 씨에게 연락해서 이혼 합의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만약 그가 원만하게 합의 이혼에 동의하면 최대한 빨리 절차를 밟겠습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오늘 확보한 증거가 있으니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엄마는 제 방까지 따라와 새 잠옷을 건네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을 텐데 일찍 쉬어라.
무슨 일이든 내일 이야기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주 따뜻해졌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맴돌았죠. 아침에 만둣국을 끓이던 일부터 시어머니가 만두를 던진 일, 김민준이 제 머리채를 잡은 일, 그리고 제 신분이 밝혀진 일까지 모든 장면이 영화처럼 지나갔습니다. 저는 마침내 김씨 집안에서 벗어난 것이 다행스러웠고 동시에 김민준이라는 사람에게 시집갔던 제 자신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새벽 1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시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아, 나 엄마다. 나 좀 보러 와주면 안 되겠니? 내가 오늘 무릎을 꿇어서 무릎이 퉁퉁 부었어. 지금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겠다. 민준이도 나한테 화를 내고 내게 너무 심하게 했다고 나무라는데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롭구나. 와서 나랑 이야기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저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조금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미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혼 문제는 제 변호사와 이야기하시라고요. 저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무릎이 부었으면 병원에 가보세요.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요. 시어머니가 더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녀가 불쌍한 척해서 저를 다시 부르려는 속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겁니다. 지난 3년간 그녀가 저를 괴롭혔던 일들을 저는 잊지 않았고 용서하지도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휴대폰 벨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최 변호사님의 전화였죠. 이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방금 김민준 씨와 통화했습니다. 그는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위자료로 2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가져오신 혼수도 전부 두고 가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가 감히 위자료를 요구하다니요. 그가 제 머리채를 잡고 시어머니가 만두를 던졌을 때는 저에게 위자료를 줄 생각은 안 했을까요? 혼수는 저희 엄마가 사주신 것이고 그와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는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을 겁니다. 변호사님, 그에게 전해주세요. 위자료는 한 푼도 없고 혼수도 돌려주지 않을 거라고요.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러면 그는 한 푼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거라고요. 최 변호사님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에게 전화해서 이사님의 뜻을 전하고 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일어나 씻고 아침을 먹으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엄마는 이미 식탁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계셨죠. 방금 최 변호사에게 전화 왔었다. 김민준이 위자료 2억을 요구한다더구나. 정말 염치도 없지. 저는 자리에 앉아 우유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네, 우리 집이 부자라고 생각하니까 한몫 챙기려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예요. 그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대로 할 거예요. 저는 두렵지 않아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돈을 주면 안 돼. 그런 사람은 한 번 주면 계속 달라고 할 거야. 최 변호사에게는 그냥 법대로 처리하라고 해. 봐줄 필요 없어. 약 30분 후 최 변호사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님, 김민준 씨가 동의했습니다. 위자료도 혼수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최대한 빨리 이혼 수속을 밟고 싶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이 된다고 이사님과 함께 구청에 가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 오후에 가죠. 그와 시간을 정해서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시간에 맞춰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엄마는 그래, 오후에 내가 같이 가줄게. 그가 또 무슨 꼼수를 부릴지 모르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후 2시, 저와 엄마 그리고 최 변호사님은 함께 구청 앞에 도착했습니다.
김민주는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검은색 외투를 입고 있었는데 꽤 초췌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다가와 말을 걸려 했지만 최 변호사님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김민준 씨, 먼저 수속부터 밟으시죠. 할 말은 끝나고 하셔도 됩니다.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저희와 함께 구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혼 수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서류 몇 장을 작성하고 서명하고 도장을 찍자 붉은색 혼인관계증명서는 초록색 이혼신고서로 바뀌었습니다. 이혼신고서를 받는 순간 마음이 순식간에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구청을 나오자 김민준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서윤아,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야?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고칠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저는 그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 씨, 우리는 이미 끝났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앞으로 잘 지내. 더 이상 나를 찾지 마. 그렇게 말하고 저는 엄마와 최 변호사님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죠. 차에 타자 엄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슬퍼하지 마.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우리 집으로 가자. 엄마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밖 풍경을 보며 마음속에 희망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이번 결혼은 실패했지만 제 인생은 아직 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에게는 엄마도 있고 제 사업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반드시 더 잘 살 겁니다. 구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차창에 기댄 채 창밖의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말할 수 없이 가벼웠습니다. 김씨 집안에서 겪었던 억울함과 압박감은 모두 그 이혼 신고서와 함께 사라진 것 같았죠. 엄마는 옆에서 제게 과일을 건네주시며 제 기분이 안 좋을까봐 걱정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께서 갓 자른 오렌지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한 조각 입에 넣으니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김씨 집안에서 먹던 그 밍밍한 음식들보다 훨씬 맛있었죠. 오렌지를 먹고 있을 때 최 변호사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그가 말했습니다. 이사님, 방금 김민준 씨가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후회한다고,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님께 직접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요? 진작에 잘하지 그랬어요. 이혼 신고서까지 다 받았는데 이제 와서 이혼하고 싶지 않다니 너무 늦었죠. 그에게 전해주세요. 저는 다시는 그를 만나지 않을 거고 헛수고하지 말라고요. 최 변호사님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제가 확실하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리한 이혼 관련 서류는 제가 정리해서 내일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명만 하시면 더 이상 신경 쓰실 일은 없습니다. 전화를 끊자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런 사람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아는 법이야. 하지만 우리 서윤이는 다시는 그에게 속지 않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이미 한 번 당했는데 두 번 당할 수는 없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엄마 회사에 나가보기로 했거든요. 예전에 해외에서 유학할 때도 돌아와서도 회사 일에는 별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혼도 했으니 엄마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아침을 먹고 기사가 저를 유성그룹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해 하늘 높이 솟은 빌딩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일이 모두 엄마의 일이고 저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제 책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직원들이 저를 보고 모두 공손하게 박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미소로 화답하며 이 실장님을 따라 엄마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엄마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계시다가
제가 온 것을 보고는 서둘러 일을 멈추고 저를 소파에 앉히셨습니다. 서윤아, 네가 회사에 나와서 엄마를 도와준다니 정말 기쁘구나. 앞으로 이 회사는 내 것이니 많이 배워야 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열심히 배울게요. 앞으로는 엄마가 너무 힘들지 않게 해드릴게요. 오전 내내 엄마는 저를 데리고 각 부서 책임자들을 소개해 주시고 회사의 현재 업무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대략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오후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 해외 기업과의 합작 프로젝트에 관한 건데 너도 같이 참석하자. 많이 듣고 많이 배우는 게 좋을 거야. 저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었죠. 예전에 김씨 집안에서 매일 밥하고 청소하던 날들과 비교하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열띤 토론이 오갔고 저는 별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프로젝트 책임자 중 한 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 이사님, 별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아주 열심히 들으시는 걸 봤습니다.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앞으로 많이 가르쳐 주세요.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나 엄마다. 나 병원인데 한번 와서 봐주면 안 되겠니? 내가 오늘 아침에 넘어져서 지금 병원에 누워 있어. 민준이도 곁에 없고 나 혼자 너무 무섭구나.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넘어지셨으면 민준 씨나 다른 친척분들께 전화하셔야죠. 왜 저를 찾으세요? 저와 민준 씨는 이미 이혼했고 이제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서윤아, 네가 아직 화가 난 거 알아. 하지만 내가 정말 무서워서 그래. 민준이는 내 전화도 안 받고 친척들은 다들 바쁘다고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서 병원에 한번 와서 봐주면 안 되겠니? 내가 약속할게. 한번 보고 나면 다시는 너를 귀찮게 안 할게. 저는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어쨌든 연세가 많으신 분이 혼자 병원에 계신다니 딱하기는 했죠.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엄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같이 가주마. 그가 또 무슨 꼼수를 부릴지 모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엄마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시어머니가 알려준 병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딱해 보였습니다. 저와 엄마가 온 것을 보자 그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서윤아, 네가 와줬구나. 안 올 줄 알았는데. 엄마는 병상 곁으로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김 여사님, 저희가 왔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바로 하세요. 빙빙 돌리지 마시고요. 시어머니는 엄마와 저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예전에 너한테 잘못했다. 너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고 만두를 던진 것도 잘못했어. 민준이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그 애가 어제 나한테 그러더라. 매일 잠도 못 자고 온통 내 생각뿐이라고. 너희 다시 합치면 안 되겠니? 내가 약속할게. 앞으로는 너희 생활에 절대 간섭 안 할게. 너를 친딸처럼 대할게.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와 민준 씨는 이미 이혼했습니다. 다시 합치는 건 불가능해요. 저는 이제 제 삶과 제 일이 있어요. 더 이상 당신들과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습니다. 몸조리 잘하세요. 앞으로는 저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더 무슨 말을 하려 하자 엄마가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서윤이가 이미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저희는 일이 있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몸조리 잘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역시 민준이랑 다시 합치게 하려는 속셈이었어. 앞으로 그가 다시 전화하면 받지 마. 귀찮아지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함께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최 변호사님이 이미 이혼 서류를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저는 서명을 했고 이로써 김 씨 집안과 완전히 선을 긋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내일 주말인데 엄마랑 새 옷도 몇 벌 사고 미용실 가서 관리도 받자. 기분 전환 좀 해야지. 너도요, 며칠 힘들었잖아. 저는 미소 지으며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마음속에는 기대가 가득했죠. 다음 날 아침 저와 엄마는 함께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예전에 김 씨 집안에 있을 때는 새 옷을 거의 사지 않았습니다. 사려고 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집에 옷이 없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사냐고 돈 낭비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살 수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여성복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점원이 저희를 보자 친절하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매장에 신상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아가씨께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엄마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옷 좀 골라주세요. 최근에 이혼해서 기분 전환 좀 시켜주고 싶어서요. 점원은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제가 몇 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입으시면 정말 세련돼 보이고 기분도 좋아지실 거예요. 점원은 제게 여러 벌의 옷을 추천해 주었고 입어보니 모두 예뻤습니다. 엄마는 마음에 들면 다 사. 망설이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저는 옷 5벌과 신발 2켤레를 샀습니다. 마음이 아주 기뻤죠. 이어서 저희는 미용실로 갔습니다. 미용 의자에 누워 마사지를 받으니 온몸의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용사는 말했습니다. 손님 피부가 원래 좋으시네요. 수분이 조금 부족한데 앞으로 관리만 잘하시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앞으로 자주 올게요. 미용실에서 나오니 이미 오후였습니다. 저와 엄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샤브샤브를 먹으러 갔습니다.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니 아주 즐거웠죠.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봐. 김민준도 김씨 집안도 없으니까 우리 삶이 더 좋지 않니? 앞으로는 사업에만 집중해. 엄마가 응원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해서 엄마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김민준에게서 온 것이었죠.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달라고는 안 할게. 그냥 네가 앞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어.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해. 저는 메시지를 보고 답장하지 않고 바로 삭제했습니다. 그와 저는 이제 아무 관계도 아니니까요. 더 이상 연락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매일 회사에 출근하며 엄마에게서 회사 경영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피곤했지만 아주 충실하고 즐거웠습니다. 직원들도 저를 잘 챙겨주었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을 때 이 실장님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이사님, 아래층에 김민준이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만나지 않을 거예요. 돌려보내세요. 이 실장님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이미 이사님께서 바쁘셔서 손님을 만날 수 없다고 전했는데 그가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습니다. 꼭 이사님을 만나야겠다고 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올라오라고 하세요.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해서 매일 저를 귀찮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겠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김민준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꽤 초췌해 보였고 머리도 길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말했습니다.
서윤아, 네가 나를 보고 싶지 않은 거 알아. 하지만 정말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 우리 엄마가 아프셔서 수술비가 많이 필요해. 내가 정말 방법이 없어서 너한테 돈 좀 빌리러 왔어. 저는 글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와 당신은 이미 이혼했어요. 당신 어머니 일은 저와 상관없어요. 돈이 없으면 친척들에게 빌리거나 대출을 받으세요. 저를 찾지 마세요. 김민주는 말했습니다. 친척들한테 다 찾아가 봤어. 아무도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아. 대출도 안 된대. 내 회사에 빚이 너무 많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줘. 서윤아, 내가 예전에 너한테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내가 지금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렸어.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는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당신에게 5천만 원 줬을 때도 당신은 갚지 않았잖아요. 이제 와서 또 돈을 빌려달라고요? 제가 당신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알아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김민준이 더 무슨 말을 하려 하자 저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이 실장님, 들어오셔서 김민준 씨를 내보내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실장님이 들어와 김민준을 끌어냈습니다. 김민준은 끌려나가면서도 외쳤습니다. 서윤아, 나 좀 도와줘. 제발. 저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계속 보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김민준이 회사에 돈을 빌리러 왔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잘했다. 그에게 돈을 빌려주면 안 돼. 그런 사람은 밑 빠진 독이야. 한번 빌려주면 다음에 또 빌리러 올 거야. 그때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약해지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날이 갈수록 저는 회사 일에 점점 익숙해졌고 이 일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조금만 더 지나면 내가 회사 업무 대부분을 너에게 맡길 거야. 나도 이제 좀 쉬어야지.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회사 잘 관리할게요. 어느 날 제가 회사 아래층에서 예전에 김씨 집안의 친척이었던 김민준의 셋째 고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서둘러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윤아, 오랜만이네. 요즘 정말 예뻐졌구나. 사장님이 되니 다르네.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모님, 과찬이세요.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셋째 고모는 말했습니다. 여기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마침 너를 만났네. 참,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김민준이 요즘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어. 회사도 망하고 빚도 많이 져서 맨날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대. 어머니 병도 점점 심해지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병원에 누워만 있대. 예전에 그들이 너한테 잘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 그들이 자초한 일이죠. 누구를 탓하겠어요. 셋째 고모는 말했습니다. 그래, 다 그들이 자초한 일이지. 서윤아, 네가 지금 잘 지내서 다행이다. 앞으로는 절대 그들과 엮이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셋째 고모와 작별 인사를 하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 풍경을 보며 마음속으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은 이미 새로운 장을 열었고 예전에 그 불쾌했던 일들은 모두 과거가 되었다는 것을요. 앞으로 저는 제 사업에 집중하고 엄마에게 효도하며 매일을 잘 살아갈 겁니다. 우, 회사 앞에서 김민준의 셋째 고모를 만나 그의 회사가 부도나고 시어머니가 병원비도 없이 위중하다는 비참한 소식을 들은 후 저는 정말로 그 모자를 마음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9시면 정확히 회사에 출근해 어머니께 재무제표 보는 법을 배우고 부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점심에는 직원들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식사하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와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었죠. 하루하루가 충실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예전에 김씨 집안에서 겪었던 억울함과 분노는
이미 바람에 날아간 듯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략 보름 정도 지났을까요? 그날 오전에 저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신규 프로젝트 타당성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조용히 3번 노크되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최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그는 두꺼운 검은색 파일을 들고 있었는데 평소의 온화한 표정 대신 다소 심각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마우스를 놓고 일어나 그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드렸습니다. 최 변호사님, 어쩐 일이세요? 이혼 후속 절차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요? 최 변호사님은 찻잔을 받아 책상 위에 내려놓고는 마시지 않고 파일을 열어 그 안에서 사진 뭉치와 깨끗하게 인쇄된 은행거래, 내역서 몇 장을 꺼내 제 앞에 밀었습니다. 이사님,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지난주에 이사님의 이혼 시 재산 확인 자료를 정리하다가 혼인 기간 내에 다른 자산 문제가 얽혀 있는지 확인해야 해서 김민준 씨 명의의 은행 계좌 거래 내역을 조회해 봤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김민준이 빨간색 슬립 드레스를 입은 여자를 껴안고 5성급 호텔 앞에서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활짝 웃고 있었고 김민준은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정리해주고 있었죠. 그 다정한 모습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두 사람이 백화점 주얼리 매장 앞에서 김민준이 금목걸이를 여자 목에 걸어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자는 거울을 보며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도록 웃고 있었죠. 그 뒤로도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서로 음식을 먹여주는 사진, 영화관 앞에서 포옹하는 사진 등 모든 사진이 눈을 찔렀습니다. 사진을 볼수록 그 여자가 낯이 익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한 끝에야 기억해냈습니다. 김민준 회사 직원이었던 이윤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작년 여름 김민준이 그녀를 집에 데려와 식사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시어머니는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유나 씨는 정말 유능해. 우리 민준이가 유나 씨 도움을 받으니 회사가 점점 더 잘 될 거야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 아가씨가 참 부지런하다고 생각했는데 마사카 김민준과 그런 관계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최 변호사님, 이 사진들 언제 찍힌 건가요? 저는 사진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사진 뒷면에 적힌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가장 이른 건 작년 3월이고 가장 늦은 건 올해 설날 며칠 전입니다. 이사님께서 만두를 터뜨려 그와 다투셨을 때쯤이죠. 그는 이 여자와 제주도로 여행까지 다녀왔더군요. 비행기표와 호텔비 모두 그의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저는 다시 은행 거래 내역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모든 이체 내역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죠. 작년 3월 15일 이윤아에게 3천만 원 이체, 5월 22일 이윤아에게 5천만 원 이체, 10월 1일 이윤아에게 4천만 원 이체, 앞뒤로 합쳐서 좋게 1억이 넘었습니다. 가장 화가 났던 것은 작년 6월에 제가 김민준에게 회사 자금으로 쓰라고 몰래 5천만 원을 주었는데 그가 다음 날 바로 이윤아에게 3천만 원을 이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체 메모에는 가방 사줄 돈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거래 내역서를 책상에 탁 내려쳤죠. 기가 막히네요. 저는 그가 회사 자금이 부족하다고 울상을 지을 때 정말인 줄 알았어요. 제 돈으로 다른 여자를 먹여 살리고 있었다니. 예전에는 그가 그냥 마마보이의 책임감 없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속이 시커멓고 추악한 인간일 줄은 몰랐어요. 최 변호사님이 저를 달래셨습니다. 이사님, 일단 진정하세요. 건강이 우선입니다. 아직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제가 김민준 씨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그의 회사 재무에 분명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친구에게 부탁해 그의 회사 법인 계좌 기록을 조회해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이사님께서 5천만 원을 주신 후에 그의 회사는 빚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공급업체에
8천만 원을 더 빚졌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작년 9월에 김민준 씨의 어머니, 즉 이사님의 전 시어머니께서 회사 법인 계좌에서 1억 원을 빼내 본인의 개인은행 계좌로 이체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체 메모에는 의료비라고 적혀 있었지만 제가 사람을 시켜 병원에 확인해 본 결과 그 기간 동안 입원한 적도 없고 외래 진료로 고혈압 약을 처방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비용은 2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죠. 그 후에 그녀의 소비 기록을 추적해 보니 이체된 1억 원은 다음 날 김민준에게 중고 벤츠를 사주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서 불길이 치솟았죠. 그 모자는 저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좋은 마음으로 김민준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는 그 돈으로 내연녀를 먹여 살렸고 그의 어머니는 회사 공금을 횡령해 아들에게 차를 사주었습니다. 이게 어디 가족입니까? 그냥 사기꾼 2명일 뿐이죠. 최 변호사님은 제가 화내는 모습을 보고 휴지를 한 장 건네주셨습니다. 이사님, 흥분하지 마세요. 이 증거들은 제가 이미 모두 확보해 두었습니다. 사진은 전문가가 촬영한 것으로 수정 흔적이 없습니다. 은행거래 내역서와 회사 재무기록은 은행과 관계기관에서 발급받아 법인 인감이 찍혀 있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책임을 묻고 싶으시다면 제가 지금 바로 소장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사님께서 김민준에게 주신 5천만 원을 돌려받는 것, 둘째는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 셋째는 그의 어머니가 횡령한 1억 원을 반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돈이 비록 회사 계좌에서 이체되었지만 그의 회사는 개인 사업자이므로 법적으로 그 모자가 함께 갚아야 할 돈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서야 마음속의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죠. 최 변호사님, 지금 바로 서류 준비해 주세요. 이 돈 반드시 돌려받아야겠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금도 받아야 하고요. 그들이 저를 이렇게 오랫동안 속이고 괴롭혔는데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요. 최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오후에 바로 로펌으로 돌아가 서류를 준비해서 내일 아침에 이사님께 가져다 드리고 서명 받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낸 사실이 있습니다. 이윤아라는 여자는 사실 이사님의 진짜 신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예전에 저희 그룹의 자회사에서 잠시 일한 적이 있어서 저희 그룹 로고를 알고 있었죠. 그녀는 김민준에게 빨리 이혼하라고 부추겼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이혼하면 김민준이 전 남편이라는 신분으로 이사님께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와 결혼해서 잘 살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사님께서 위자료는커녕 바로 이혼해버리고 그의 회사가 망하자마자 이윤아는 바로 그와 헤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김민준이 사준 보석과 가방도 전부 팔아 현금으로 바꿨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냉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꾀부리다 제 꾀에 넘어간다는 옛말이 딱 맞네요. 한 명은 돈을 탐하고 한 명은 여자를 밝히고 둘이 합쳐 사기꾼 한 쌍이었네요. 지금 이런 꼴이 된 것은 모두 자업자득입니다. 그 후 3일 동안 최 변호사님은 매일 회사로 와서 소송 관련 일을 처리했습니다. 위임장에 서명하게 하거나 증거 목록을 확인하게 하는 등 물 마실 틈도 없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주 후련했죠. 드디어 그 모자와 총결산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대략 일주일이 지나고 최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법원에서도 사건을 접수했으며 소환장이 김민준과 시어머니가 사는 곳으로 발송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일부러 아래층에 내려가 버블티를 한 잔 사서 마시며 자축했습니다.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날 오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전화를 받으니 김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소 화가 난 듯한 말투였죠. 박서윤, 너 미쳤어? 어떻게 나를 법원에 고소할 수가 있어? 우리 이미 이혼했는데 왜 나를 가만두지 않는 거야?
너 그렇게 악독한 여자였어? 저는 사무실 의자에 기댄 채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민준 씨, 내가 왜 당신을 고소했는지 당신이 더 잘 알 텐데? 당신은 내가 준 5천만 원으로 이윤아를 먹여 살렸고, 당신 어머니는 회사 돈 1억을 빼돌려 당신에게 차를 사줬지. 당신들 모자가 합심해서 나를 속여놓고, 이제 와서 내가 악독하다고? 진작에 잘했어야지. 김민주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네, 네가 어떻게 이윤아 일을, 그리고 우리 엄마가 돈 이체한 일을 어떻게 알아냈어? 누가 너한테 일러 바쳤어?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증거가 명백하다는 거지. 당신들은 발뺌할 수 없을 거야. 저는 책상 위의 증거 목록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법원 소환장이 이미 당신에게 갔을 테니 재판 준비나 잘해. 더 이상 나한테 전화하지 마. 당신과 할 말 없어. 그렇게 말하고 저는 바로 전화를 끊고 그 번호도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그의 헛소리를 더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약 10일이 더 지나고 법원에서 재판 기일 통지서가 왔습니다. 일주일 후 오전 9시로 정해졌죠. 재판 당일 저는 일부러 단정한 정장을 입고 최 변호사님과 함께 법원으로 갔습니다. 법원 앞에 도착하자마자 김민준과 시어머니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색이 바랜 외투를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흰머리도 많이 늘어 몇 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김민준도 예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구겨진 셔츠를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법정에 들어가자 판사가 먼저 양측의 신원을 확인하고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먼저 저희가 준비한 증거를 하나씩 제출하고 은행 직원과 회사 회계 담당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거래 내역서와 재무 기록이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김민준과 시어머니의 답변 차례가 되자 시어머니는 먼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억울합니다. 그 1억 원은 공금 횡령이 아니라 김민준 회사가 제게 빚진 돈이었습니다. 그가 갚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박서윤이 준 5천만 원은 그가 자발적으로 김민준에게 준 건데 어떻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김민준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판사님. 저와 박서윤은 그때 부부였고 그가 제게 돈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사진들은 가짜입니다. 박서윤이 사람을 시켜 합성한 겁니다. 그는 저에게 복수하려는 겁니다. 최 변호사님은 즉시 반박했습니다. 판사님, 상대방이 사진이 합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저희는 이미 전문기관에 감정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진에 어떠한 수정 흔적도 없음을 증명합니다. 상대방이 1억 원이 회사 채무라고 주장하지만 저희는 김민준 회사의 재무제표를 제출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에 대한 채무 기록이 전혀 없고 오히려 거액의 자금이 비정상적으로 이체된 기록만 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저희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판사가 다시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 1억 원이 회사가 당신에게 빚진 돈이라고 했는데 차용증이나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시어머니는 우물쭈물하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판사가 다시 김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사진이 합성이라고 했는데 증명할 증거가 있습니까? 김민준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는 법정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김민준은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원고 박서윤에게 5천만 원을 반환하고 정신적 피해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김민준의 어머니는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횡령한 회사 자금 1억 원을 반환하고 본소송의 비용을 부담하라. 판결 결과를 듣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의자에 주저앉아 어떻게 이럴 수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김민준도 멍한 표정으로 얼굴이 창백해져 한참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뒤에서 달려와 제게 손찌검을 하려 했습니다. 다행히 최 변호사님이 재빨리 그녀를 막았죠. 막히자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박서윤, 이 재수 없는 년, 다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어. 너는 천벌 받을 거야. 두고 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그녀의 그 추한 모습을 보며 조금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아주머니, 여기서 행패 부리지 마세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당신들이 탐욕을 부리고 사람을 속이고 배신해서 이런 꼴이 된 거지 저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만약 당신들이 처음부터 저를 잘 대해주고 제 돈을 속일 생각을 안 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최 변호사님과 함께 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울부짖든 말든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죠. 회사로 돌아와 재판 결과를 엄마에게 알렸습니다. 엄마는 아주 기뻐하시며 일부러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에게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한상 차리게 하셨습니다. 식사 중에 엄마는 제게 갈비찜 한 조각을 얹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잘했다. 그래야지. 그들에게 우리 유성가 사람이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줘야 해. 이제는 다시는 너를 귀찮게 하지 못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갈비찜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며 마음도 달콤해졌습니다. 제 마음을 짓누르던 마지막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은 것이죠. 저는 마침내 김씨 집안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류, 김민준이 가짜 차용증을 들고 왔다가 제게 들켜 허둥지둥 도망간 후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그 가짜 차용증과 제가 찍은 사진을 모두 파일로 보관하고 경찰서에 신고까지 해두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김민준이 나중에 또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를 처벌할 증거가 있는 셈이었죠. 어머니는 여전히 안심이 안 되셨는지 매일 운전기사에게 30분 일찍 마트에 와서 저를 데려가게 하셨고 마트의 경비원 2명도 더 철저하게 경비를 섰습니다. 낯선 배달 기사조차 신원을 꼼꼼히 확인하고서야 들여보낼 정도였죠. 대략 한 달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침 마트에 도착하니 셋째 고모님이 좋지 않은 안색으로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서둘러 다가가 여쭈었습니다. 고모님, 어쩐 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고모님은 한숨을 쉬며 저를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민준이가 경찰에 잡혀갔어.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의외였죠. 경찰에 잡혀갔다고요? 무슨 일로요? 빚을 너무 많이 져서 그렇지. 고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애가 전에 사채업자에게 5천만 원은 갚았지만 아직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빌린 돈이 많았어. 한 친척이 더는 못 기다리고 법원에 고소했고 법원에서 돈을 갚으라고 판결했는데도 그 애가 돈이 없으니 결국 강제집행이 들어갔어. 그런데도 돈이 없다고 나는 돈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집행관에게 막무가내로 굴었대. 판사가 화가 나서 판결 불이행죄로 구속시켰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에 아무런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했죠. 자업자득이네요. 진작에 열심히 돈 벌어서 빚을 갚았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고모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촌형이라는 사람도 좋은 꼴 못 봤어. 전에 민준이를 도와서 가짜 재무제표 만들고 차용증 위조한 게 들통나서 누가 신고했나 봐. 경찰이 조사해보니 예전에 민준이 회사에서 회계 담당자로 일할 때도 공금을 많이 횡령했대. 지금 그 사람도 잡혀가서 몇 년은 징역 살아야 할 것 같아. 시어머님은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늘 제게 트집을 잡던 그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비록 예전에 저를 못 살게 굴었지만 연세도 많으시고 아들까지 잡혀갔으니 혼자서 불쌍할 것 같았습니다. 고모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지내겠니? 민준이가 잡혀가니 돌봐줄 사람도 없고 전에 살던 집도 법원에서 경매로 넘어가서 민준이 빚 갚는 데 쓰였어. 지금은 교회의 허름한 단칸방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고 있어. 가끔은 밥도 굶는데 내가 가끔 쌀이나 기름을 가져다 주지만 우리 집도 넉넉지 않아서 많이는 못 도와줘.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죠. 비록 예전에 저를 미워했지만 지금 그렇게까지 된 것은 정말 불쌍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고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고모님, 괜찮으시다면 앞으로 그분께 물건 가져다 주실 때 제 돈도 좀 같이 전해주세요. 매번 50만 원씩요. 제가 드리는 거라고는 말하지 마시고 그냥 고모님이 마련하신 거라고 해주세요. 고모님은 잠시 놀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서윤아, 너는 정말 마음이 착한 아이구나. 그렇게 당하고도 그를 생각해주다니. 민준이가 처음부터 너한테 잘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를 동정해서라기보다는 연세 드신 분이 굶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응어리를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를 돕는 것으로 김씨 집안과의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는 셈이었죠. 그 후로 저는 매달 고모님을 통해 시어머니께 50만 원씩 보내드렸습니다. 가끔은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께 불고기나 만두 같은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고모님 편에 함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고모님은 시어머니가 물건을 받을 때마다 울면서 내가 예전에 서윤이에게 못할 짓을 했다고 하신다고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를 만나러 가지 않았고 다시 만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만나면 오히려 어색할 테니까요. 날이 갈수록 마트 사업은 번창했습니다. 저는 시내의 5번째 지점을 열고 전문 점장을 고용해 관리를 맡겼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매일 마트에 매달려 있지 않아도 되었죠. 제가 덜 피곤해하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는 여행 상품을 예약하시며 저를 데리고 제주도에 며칠 다녀오자고 하셨습니다.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고요. 제주도에 갔던 그 며칠은 최근 몇 년간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성산 일출봉에 올라 일출을 보고 저녁에는 흑돼지 거리를 거닐며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협재 해수욕장에서는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며 파도 소리를 들었고 오설록 티뮤지엄에서는 녹차밭의 푸르름과 향긋한 차를 즐겼습니다. 어머니는 가는 곳마다 사진을 찍으셨고 다른 관광객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우리 딸이 이제는 아주 유능해서 마트를 여러 개나 운영해요. 저보다 훨씬 낫조라며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를 띠셨습니다. 돌아온 후 저는 온몸이 가벼워졌고 일에도 더 의욕이 생겼습니다. 최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민준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빚이 너무 많고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탓에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사촌형도 3년형을 선고받아 두 사람 모두 감옥에서 반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최 변호사님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민준이라는 사람은 마침내 제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략 반년이 더 지났을까요? 제가 사무실에서 새로운 마트 부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갑자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셋째 고모님이 보낸 것이었죠. 시어머니가 폐지를 줍다가 넘어져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한번 와서 봐줄 수 있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비서에게 몇 가지를 지시하고 차를 몰아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은 아주 허름했고 침대 하나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리에 깁스를 한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멍하니 있다가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듯 그저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저는 가져온 과일과 영양제를 침대 옆 탁자에 놓고 말씀드렸습니다. 몸조리 잘하세요. 병원비는 제가 이미 계산했어요. 부족하면 고모님께 말씀하세요.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예전에 내가 잘못했다. 너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고 민준이가 너를 괴롭히게 놔둔 것도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저는 부드럽게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지난 일은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지금은 몸을 잘 추스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민준이도 감옥에서 반성하고 있을 테니 그가 나오면 두 분이서 잘 지내세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간호사에게 몇 가지를 더 부탁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병원을 나오자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마음이 아주 평온했죠. 김씨 집안에 대한 모든 원망은 이 순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니 비서가 중요한 협력사가 저와 협의하고 싶어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유기농 채소 재배 업체였는데 협력이 성사되면 우리 마트의 채소를 농장에서 직접 공급받을 수 있어 신선하고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자료를 정리하고 회의실로 가서 상대방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상대방 책임자는 40대 남성이었는데 아주 솔직한 분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야기가 잘 통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께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한상 차리시고 와인까지 한 병 꺼내셨습니다. 제가 또 하나의 큰 계약을 성사시켰다며 축하해 주셨죠. 식사 중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네가 이제 사업도 이렇게 잘 되고 하니 곁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니? 며칠 전에 내 이모랑 이야기하다가 이모 아들이 너랑 나이도 비슷하고 사업도 하는데 아주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더라.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떠니?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지금이 좋아요. 당분간은 연애할 생각 없어요. 나중에 좋은 사람 나타나면 그때 생각할게요. 어머니도 더는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엄마가 재촉하지 않을게. 네가 행복하면 된 거지. 우리 집에 부족한 것도 없으니 네가 원할 때 만나면 돼. 엄마는 항상 너를 지지해.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창밖의 별을 보며 마음속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3년 전 김씨 집안의 설날, 시어머니에게 만두로 얼굴을 맞고 김민준에게 머리채를 잡혀 문 밖으로 끌려 나갔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 개의 마트를 운영하고 저를 사랑해주는 엄마와 저를 지지해주는 직원들이 있고 밝은 미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 고통스러웠던 날들은 완전히 지나갔고 제 인생은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것을요. 지금의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공원에서 조깅을 하고 마트에 가서 사업을 돌봅니다. 오후에는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저녁에는 엄마와 함께 식사하고 TV를 봅니다. 가끔은 친구들과 쇼핑을 하거나 영화를 보고 때로는 시어머니를 찾아가 물건을 전해드리기도 합니다. 하루하루가 충실하고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저를 괴롭히는 일은 없었죠.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제 신분을 숨기지 않았더라면 김민준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까?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김민준이 아니었더라도 다른 시련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실패한 결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강해지는 법을 배웠으며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의 저는 더 이상 김씨 집안에서 참고 살던 작은 며느리가 아니라 혼자서도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박이사입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던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감 있게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의 사업을 위해奮斗하는 독립적인 여성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계속 노력한다면 제 마트는 더 많아질 것이고 제 삶은 더 좋아질 것이며 저와 엄마의 미래는 분명히 더 멋지게 빛날 것이라는 것을요.